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전부 직권 면직. 한마디로 말해서 퇴사시킨 거거든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예요. 네. 지금 잘못됐다고, 부정 채용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의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을 나오진 않았지만 부정 채용된 건 맞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정의롭지 않는 거고.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양부남 지검장이라고 광주 지검장인데요. 광주 지검의 지검장인데 이 양부남 지검장이 저하고 아파트를 이제 같이 살았어요. 광주 그 아파트 여기는 좀 큰 평수 1, 2라인, 저는 5, 6라인 작은 평수 살았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다고 해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는데 그런 분이 지금 강원랜드 부정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라는 것이 진척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 합격된 사람들은 근무를 하거나 또 배제돼 있지만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원칙적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예. 청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부정행위자 적발이 됐으면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 있는 자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적발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강하게 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베한테도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기업들의 이런 부정 채용 문제가 사실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이렇게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장들이 법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데 아이고 이건 뭐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하고 겨우 이제 업무 배제 정도 하다가 어제 이제 공공기관장들이 화들짝 또 놀랐을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의 2012년 13년에 신입사원 518명 중에서 최소 493명 부정 청탁이 확인된 사람만이에요. 네. 퍼센트로 말하면 95%가 부정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네. 나머지 5%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일까. 최소란 표현이 쓰는 게 나머지도 그랬을 개연성이 있는데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만 95%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여 명이 이렇게 업무 배제가 됐잖아요. 그럼 네. 업무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고도 강원랜드가 돌아간다면 그건 그러면 그러니까. 200여 명은 필요 없는 유유인력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네요.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래 공기업이요. 저희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정말 공기업 장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공기업을 개혁할 건 개혁하고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기업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했거나 또는 대선 과정에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분들 역시 우리가 과거 야당일 때 여당 비판한 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임기만 채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공기업 수장들이 정말 지금도 그런 의지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313곳의 부정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그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끝까지 파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채용이 최소 58곳 정도의 공공기관에서 밝혀진 것만 그래요. 578명 정도의 혜택을 받다. 지금 강원랜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들이 가산점이 있어요. 강원 출신들이 강원랜드 들어가는 게 평생의 꿈처럼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또 2년 지나면 또 정규직 직원 시켜주고 막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알바를 막 하면서 정규 직원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계속 안 돼. 알고 봤더니 부정 청탁자들이 다
취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피해는 청년들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문제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뭐 개혁 작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50여 군데의 공공기관, 특히 예를 들면 사실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금감원장까지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정 취업 문제로.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사회 전 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뭐 이제 과거 정부는 놔두더라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전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불공정과 비리와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이번엔 단호하게 대통령 지시도 지시지만은 단호하게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좀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했던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주실랍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져요.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완료됐어요. 인적 구성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경제부처가 빠졌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 경협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북핵이 중요한 이슈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북핵 문제를 이슈로만 다루겠다라는 의지에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얻은 교훈인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만들고 뭐 금강산 문 열고 했는데 이것이 군사 내지는 정치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폭삭 무너지더라 순간. 그래서 이번에는 비핵화나 핵 문제를 가지고 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서로 간의 인정과 체제 유지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것 같아요. 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임종석, 총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고 위원으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정부 전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분들이 매주 또는 격주 1회에 모여가지고 상황도 설명하고 상황을 맞춰보고 조율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제도 조율해야지.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남북관계 문제가 이제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어디에 규정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국무회의 정도 급으로 지금 준비위원회를 사실은 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통일부 장관이 간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배석자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세 개 분과로 나눠서 크게 의제를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홍보하고 소통하는 분과, 그 다음에 운영하고 지원하는 분과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구만요. 그리고 그 운영의 배석자들을 실무자들로 수석급 또는 차관급들로 해서 두어서 실질적인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차곡차곡 될 거고 오늘 이제 기사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말 이 한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런 관계를 운전좌석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트럼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예. 여담인데 이거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3월 15일이 3.15 부정선거 관련한 3.15 의거라고 불리거든요. 예.
그걸 이제 폭로한 그 부분. 거기를 이낙연 총리는 지금 남미 순방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일정 때문에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네 왜 228 대구에는 홍준표가 안 왔잖아.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안 오냐고 막 발끈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3.15는 부정선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명박의 개인 비리 때문에 얘기가 좀 덮이고는 있습니다만 댓글 사건 같은 게 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킨 그 세력이 3.15 부정선거 관련한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안 온다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 아니 이제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 진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특사가 오고 또 특사를 보내고 정의용 서훈 특사를 보내고 다녀와서 또 러시아와 일본을 갔죠.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중국까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참 차곡차곡 준비된 정부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예. 잘해요. 뭐 지금쯤이면 이명박이었으면 지금 4대강을 하니 많이 반대 찬성하고 난리가 났을 때가 지금쯤입니다. 사실 이명박 초기에 저 그때 MB 초기에 그냥 그 싸움 많이 나고 난리였습니다만은 그런 낭비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토목공사 하겠다고 야단 쳤던 이명박 초기에 비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미래로 향하는 준비를 말 그대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미래를 향한 준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김동원, 정세현, 이종석 화려하신 분들이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들어갈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뭔가 정상회담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유리 그릇 다루듯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그 자문 그룹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남북 관계를 풀었던 인력풀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문해주고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은 순항할 거로 보이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지지율이 또 방송은 오늘 나왔는데요. 놀랍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뜻이 여기 그냥 반영됐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흐름상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발 상황의 악재들이 다 반영된 이 지지율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뭐 미세하나마 올라갔거든요. 지난주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3% 올라서 74%가 됐습니다. 출범 초기하고 아주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를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재인 우리 정부가 큰 방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의지의 박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당이 똑같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될까 봐서라도 더 지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국민들이 성숙하다는 뜻이죠. 내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적극적 지지겠죠. 네. 예. 내 삶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 주춤하면 안 되라고 하는 확고한 정치적 수준이 높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 대처하는 야당들이 이런 거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분석이 안 되니까 좌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를 넘어서 주체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지. 예. 그런 스캔들로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의 대통령, 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투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히려 막 반등하고 이러는 부분은 확실히 국민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인드랄까 눈높이가 엄청 높아진 거다. 저는 그런 결과물로 보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게 70%를 넘어간 지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라 하나? 예전에는 60%가 깨졌다. 59.9%일 때. 그래가지고 막 종편이나 여러 군데서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 이렇게 막 흔들었잖아요. 네, 더 과장하고 네, 더 과장되고. 신나서 막. 지금은 뭐라 그러죠? 73%면? 지금 그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론조사 안 봅니다. 안 봐버려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 홍준표 씨는 네. 여론조사 중에 특히 갤럽을 떡 찍어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갤럽이 사실은 이명박이 최측근 최시중이 운영했었다는 걸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서 그런 거지 또 떨어질 거야. 그런 식의 정신승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슈가 조금만 악재가 나오고 뭐 최근만 해도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선동해 돼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로 막 부채질 해댔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왜 문재인 후보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 박스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더 좀 예민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을 꼭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 예민하게 지금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권 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부러 뭔가를 띄워서 부양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 경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시성 정책. 한번 떠보기 해가지고 여론만 떠보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이렇게 부양시켜 왔다 그러면 네. 문 대통령은 그냥 어쩌면 계획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묵묵히 가다 보니까 악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당연 사필 기정으로 남북 같은 완전 호재가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남북 문제가 그게 막 발표되고 거의 동시에 안희정 지사 건이 터지면서는 올라갔다기보다는 미세하게는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시적인 충격파가 있었던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힘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보호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빠지고 개혁을 못하게 되면 결국엔 내 손해라고 하는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세를 보이고 그러는 속에 이제 최근에 오늘 일자리 추경 4조 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추경 4조라는 것이 잘 처리돼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공방으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드려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기업들의 이런 부정 채용 문제가 사실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이렇게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 장들이 법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데 아이고 이건 뭐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하고 겨우 이제 업무 배제 정도 하다가 어제 이제 공공기관 장들이 화들짝 또 놀랐을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의 2012년 13년에 신입사원 518명 중에서 최소 493명 부정 청탁이 확인된 사람 아니에요. 네. 퍼센트로 말하면 95%가 부정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네. 나머지 5%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일까. 최소란 표현이 쓰는 게 나머지도 그랬을 개연성이 있는데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만 95%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여 명이 이렇게 업무 배제가 됐잖아요. 그럼 네. 업무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고도 강원랜드가 돌아간다면 그건 그러면 그러니까. 200여 명은 필요 없는 유유인력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네요. 아,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래 공기업이요. 저희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정말 공기업 장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공기업을 개혁할 건 개혁하고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전부 직권 면직. 한마디로 말해서 퇴사시킨 거거든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예요. 네, 지금 잘못됐다고 부정 채용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의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을 나오진 않았지만 부정 채용된 건 맞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정의롭지 않는 거고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양부남 지검장이라고 광주 지검장인데요. 광주 지검의 지검장인데 이 양부남 지검장이 저하고 아파트를 이제 같이 살았어요. 광주 그 아파트 여기는 좀 큰 평수 1, 2라인 저는 5, 6라인 작은 평수 살았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다고 해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는데 그런 분이 지금 강원랜드 부정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라는 것이 진척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 합격된 사람들은 근무를 하거나 또 배제돼 있지만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원칙적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예. 청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부정행위자 적발이 됐으면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 있는 자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적발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강하게 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베한테도요. 강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금감원장까지 물러났지 않습니까? 부정 취업 문제로.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전 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뭐 이제 과거 정부는 놔두더라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전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불공정과 비리와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이번엔 단호하게 대통령 지시도 지시지만은 단호하게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좀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했던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주실랍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져요.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완료됐어요. 인적 구성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경제부처가 빠졌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 경협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북핵이 중요한 이슈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북핵 문제를 이슈로만 다루겠다라는 의지에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얻은 교훈인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만들고 뭐 금강산 문 열고 했는데 이것이 군사 내지는 정치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폭삭 무너지더라 순간. 그래서 이번에는 비핵화나 핵 문제를 가지고 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서로 간의 인정과 체제 유지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것 같아요. 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임종석, 총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고 위원으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정부 전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분들이 매주 또는 격주 1회에 모여가지고 상황도 설명하고 상황을 맞춰보고 조율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제도 조율해야지.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남북관계 문제가 이제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어디에 규정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국무회의 정도 급으로 지금 준비위원회를 사실 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통일부 장관이 간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배석자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세 개 분과로 나눠서 크게 의제를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홍보하고 소통하는 분과, 그 다음에 운영하고 지원하는 분과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구만요. 그리고 그 운영의 배석자들을 실무자들로 수석급 또는 차관급들로 해서
두어서 실질적인 준비를 또 이제 공기업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의정 활동을 했거나 또는 대선 과정에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분들 역시 우리가 과거 야당일 때 여당 비판한 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해서 너무 그 소극적이다 임기만 채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공기업 수장들이 정말 지금도 그런 의지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313곳의 부정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그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끝까지 파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채용이 최소 58곳 정도의 공공기관에서 밝혀진 것만 그래요. 578명 정도의 혜택을 받다. 지금 강원랜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들이 가산점이 있어요. 강원 출신들이 강원랜드 들어가는 게 평생의 꿈처럼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또 2년 지나면 또 정규 직원 시켜주고 막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알바를 막 하면서 정규 직원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계속 안 돼. 알고 봤더니 부정 청탁자들이 다 취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피해는 청년들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문제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뭐 개혁 작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50여 군데의 공공기관 특히 예를 들면